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서방이 무기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나? 우리나라도 좀 방산 쪽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일단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서방에서 지원해주는 무기가 그냥 사실상 짬 처리 수준으로 그냥 열악한 거 주고 있다. 자기들이 별로 갖고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런 거나 주고 있지 진짜 핵심 무기는 주지도 않는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수십 년 동안 구소련제 무기를 쓰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나기 직전부터 서방제 무기, 미국산이나 유럽산 무기를 조금씩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종류의 무기라도 워낙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교육도 다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최신형 무기를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구소련 무기를 줬고, 우크라이나도 구소련 무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쌓아야 되니까 우리가 얘한테 익숙한 무기를 달라. 근데 그 무기들이 뭐 배울 시간이 거의 구형이었죠. 없으니까. 예, 그 무기들이 구형 무기였던 거죠. 다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지도 같이 밝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워낙 그 절박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줘라. 그리고 우리가 빨리 배워가지고 빨리 전장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 요새 많은 미국제 자주포, 독일제 자주포들을 프랑스제 자주포들을 뭐 받자마자 2주일 만에 바로 이제 전장에 투입해서 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패급만 주고 있다 이런 것은 반은 맞지만 사실 그런 걸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도 맞다. 네, 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유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혹시 뭐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유럽이 이제 지원을 해줘서 비어 있는 그 물량, 채워야 되는 그 전쟁 물량을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부 언론 보도들은 이제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결과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회 수출이라는 게 있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우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유럽 국가들이 쓸 무기가 새로 필요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무기가 새로 수출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이야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궁이라는 우리나라 대전차 미사일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제블린 같은 건가요? 한국판 제블린입니다. 대신에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장마철 같은 비 오는 날에는 제블린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도 제작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마철을 고려한 어떤 무기인가 봐요. 예, 그 제작사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제블린은 이제 못 쐈는데 우리는 맞췄다. 그리고 이런 거 하려고 엄청 고생했다라고 자랑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슬로베니아가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니까 그 빈 공간을 우리나라 무기로 채운다. 이런 것들이 있고, 한편 이제 폴란드가 그 우리나라랑 이제 방산 협력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 무기 풀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전차, 장갑차부터 비행기까지 쭉 공장을 돌아보고 대규모의 협력을 하겠다 했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탱크나 장갑차를 만들도록 우리 기술을 도와주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부품을 공급해주는 이득을 받자. 폴란드산 한국 탱크, 폴란드 공동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3조 가까운 물량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꽤 크네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질레트에 면도 대를 주고 우리는 면도 날을 계속 공급해주는.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수입을 얻는 뭐 그런 방식인가 본데, 이게 뭐 원래 흔한 일인가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많이 찾고 있고요. 원래 폴란드는 독일산 탱크와 미제 탱크를 이제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탱크나 미제 탱크는 기술 이전 같은 걸 잘 안 해주고 부품을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을 못하니까, 야 이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스스로 탱크를 만들 수 있어야지 전쟁 났을 때 부품도 공급 잘 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미 우리가 터키에 이런 사업을 도와준 전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우리도 터키처럼 폴란드 전차를 공동 개발하도록 도와달라,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어떤 소위 국뽕 채널에서 상당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네요. 네,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이제 유튜브 스크립트도 한번 짜서 이제 몇 분들한테 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실제로? 네, 조회수가 잘 나오고, 저는 이제 과장은 절대 하지 않고 팩트만 봐도 이건 좀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이제 유럽의 평화나 이제 안정에 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이 폴란드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우리나라를 찾은 건가요? 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딜이 있었고 폴란드가 한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수출을 했는데 그냥 수출을 한 게 아니라 폴란드 국산 자주포가 이미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와 이거 못 써먹겠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너네들 도와줄게 하면서 K9 자주포 차체를 폴란드에 수출하고 포랑 포탑은 폴란드산을 결합합니다. 이 결합하는 것도 다른 나라는 잘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보나 이런 걸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제 협력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딱 해주니까 아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 우리가 부족한 기술을 보완해가지고 국산 무기 만들 수 있겠다. 폴란드도 솔직히 국산 개발을 좋아하고 국뽕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폴란드도 국산화 하고 싶고 우리나라는 일단 수출을 당장 여러 군데 뚫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서로 맞아 떨어진 윈윈이 거네요. 된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데도 뭐 국산 무기에 관심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주로 이제 현재 노르웨이도 전차 수입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미 K9 국산 자주포가 유럽 여러 개 국가랑 인도에 수출이 이미 돼서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하다고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약간 국뽕 채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수출 역군들 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건 어렵지만 그 동유럽에서 혹은 뭐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TO를 채워야 되는데 그 TO를 우리나라 무기가 채울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우리나라 무기가 또 그런 우크라이나나 혹은 동유럽 환경에도 잘 맞나요? 1,000원에서 돌아가면 동유럽에서 다 됩니다. 그래요. 아 이거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구경하러 한 무관들한테 저희가 한 말입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철원에서 돌아가면은 모스크바도 갈 수 있다. 그래 참고로 이제 대구에서 되면은 네. 중동도 어느 정도는 된다. 38도의 여름을 네. 가진 네. 영하 20도와 우리나라 이런 특장이 생긴 거죠. 전투기는 어떤가요? 전투기는 지금 현재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가 다음 달 첫 비행할 예정이고 그것은 아직 수출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FA-50이라 해가지고 KF-21보다 작지만 그래도 이제 좀 가볍고 쉽게 쓸 수 있는 경전투기가 이제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폴란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출이 꽤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올해까지 아직 100대 수출을 넘기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FA-50 항공기가 100대 이상 수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런 대형 무기들을 가장 투명하게 개발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잘 공개하는 정보를 이제 우리는 많이 공개를 해줘요. 왜냐하면 방산 비리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계약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좀 개발해 남았지만 이제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100대 이상 수출이 가능하다. 근데 100대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정말 이제 자동차 옵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한 대에 그래도 이제 300억에서 400억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대면 그것도 한 3조 4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면 상당한 규모죠. 이제 민수용보다는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서 작년에도 무기 수출이 많이 이루어져서 1년에만 50억 달러 방산 수출이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6조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6조 이상. 네. 대단한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몇 위 정도 하는 건가요? 10위 안에는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순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하지만 이제 강력한 경쟁자인 이 이스라엘과 이탈리아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들은 전통의 강자라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걸 좀 뚫어야 될 시기가 온 건 맞습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이죠. 이탈리아가 전쟁 무기 잘 만드나요? 수출을 꽤 잘 합니다. 걔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헬기, 그다음에 군함 화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노력 아무래도 뭐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좀 뭐 많이 수출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런 게 없으면 또 이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어찌 보면 필수 불가결한 물건인데 이걸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죠. 요게 관련해서는 사실 또 많은 논의가 있어서 무기를 수출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 그리고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정서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나 러시아한테 수입을 못하는 막 독재 국가 이런 데 수출을 하기 때문에 좀 부끄럽다는 지적도 있는 게 이제 그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국가들이 점점 더 이제 다른 타국가에 대한 침략 야욕들을 드러내는 상태에서 우리의 서방 국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하는 이제 무기 공장으로서 대한민국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동 일부 뭐 그런 국가에 수출하는 건 좀 부끄럽지만 이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출하는 것은 이제는 자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뭐 해볼까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예측을 뭐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좀 빗나갔었다는 자기 반성을 하고 싶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했고 일어나도 우크라이나군이 순식간에 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다 틀려버려서 야 이거 참 펠레도 아니고 정말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다만 저 혼자만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예측을 틀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틀린 김에 앞으로도 틀릴 각오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미 몇 번 틀렸다는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려보자면 결국엔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더라도 2차 러시아 침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근황은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수도랑 하르키우 제2의 도시는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남부랑 동부가 지금 상당 부분 점령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잘해가지고 이제 일부 영토를 되돌려받고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다시 침공을 할 것이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우리 예상보다 더 뛰어나서 석 달째 전선이 지지부진한데 유럽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다 몰아낸다. 이런 엔딩으로 가더라도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큰 약간 좀 기관적인 전망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조건 우크라이나 먹을 때까지 네, 그 맞습니다. 삼킬 때까지 계속 그냥 침공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또 뭐 몇 년 뒤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침공하고 푸틴이 죽어도 그냥 계속 간다. 예, 저는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중에 그 분쟁 전문 지역 PD분이 계세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직접 가셔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장 취재를 하셨는데 그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푸틴이 죽더라도 일단 푸틴 대신할 권력자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 전 단 하나도 없고 그리고 러시아가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푸틴이 죽어서 다른 놈이 올라간다 해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진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 러시아랑 우리는 다 독립된 국가지만 러시아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을 일부고 그 콩만한 데인데 왜 독립을 계속 주장하지? 너네들 소련 있을 때는 같은 나라였잖아.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인천, 김포, 일산 이런 데가 한 덩어리가 돼서 독립국가가 한 20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바로 옆에서 있고 이제 말도 러시아 말 쓰는데 왜 너희들이 독립국가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넓게 펴져 있고 그리고 러시아 민주화나 이런 정치 민주화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몇 년 뒤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네, 라는 맞습니다. 예측이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럼 이번 전쟁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6월 기준으로 최신 전황을 보면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쪽이 점령하는 것이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 약간의 성과를 이루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진이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크림 반도로 가는 입구를 지금 우크라이나 계속 점령해가지고 크림 반도를 고립시키는가 마는가 이런 정황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해도 크림 반도 전체를 먹지 못하더라도 크림 반도를 고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좀 더 밀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는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우크라이나 땅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다 되찾아와야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러시아가 계속 이런 스멀스멀 올라가는 전략으로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4월, 5월, 6월이 이제 전선이 고착화돼 있는데 러시아군이 많은 병력과 포탄 그 포격으로 그래도 막아내고는 있지만 이게 앞으로 점령하고 이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전쟁 초반에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병력은 이제 급하게 징집한 병력, 직업 군인도 적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많은 이제 장군들도 죽고 해서 방어는 가능하지만 밀고 올라간 능력이 사실상 지금 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러시아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핵무기를 쓰고 이러면 이제 전황이 바꿔질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정말 생각하기 싫네요. 핵무기를 쓴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0.2%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10% 정도 생각합니다. 한 100배 정도 늘어난 거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푸틴과 러시아 지휘부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논리적이고 막무가내인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 야 이러다가 진짜 핵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데, 다만 핵무기 사용 전략이라든가 핵 전략 중에서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역사상 채택된 전례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핵무기 없는 국가랑 핵무기 있는 국가랑 싸워서 핵무기 있는 국가가 밀린다는 생각 자체도 사실 지금까지 군사 연구에 거의 없었기도 했지만, 핵무기 없는 국가를 핵무기로 때렸다 이렇게 됐을 때 주변에 핵무기 있는 국가들이 가만히 놔둘 것인가? 그렇지는 절대로 않다. 나토나 유럽, 미국이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무기만 도와주고 있는데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러시아를 공격할 명분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안 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변칙적인 시나리오나 뭐 별 이상한 상상도 못했던 뭐 우크라이나 속에 숨겨진 핵무기가 터졌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군은 자기네들이 안 썼다고 발뺌을 한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써서 얻는 이익보다 그러니까 손실이 더 큰데 이거를 쓸 미친놈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너무 미친놈 아닌가라는 게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솔직한 말로.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너무 미친놈이니까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배제하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네, 거의 인 그 것 정도 같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핵무기 전략에 대해서는 뭐 아예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이게 핵무기를 쓰면은 아예 그냥 전쟁 끝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무기의 경우 전술핵과 전략핵이 있는데, 전략핵은 도시나 지역 자체를 없앨 만한 이제 몇 메가톤 이상의 무기, 그리고 전술핵은 이제 전선에 써서 10킬로톤, 그러니까 메가톤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의 그 위력으로 전선 전방을 한 번에 쓸어버려서 한 개 사단이나 몇 개 여단, 한 개 작은 도시들을 한 번에 쓸어버려서 진격을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실전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에 쓴 적이 절대 없어서 이론상으로는 전술핵 몇 발을 쓰면 이제 몇 개 사단을 없애고 이런다는 논리나 연구는 있는데, 이게 실정되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고, 이게 증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금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다들? 핵무기를 써서 하나 사단을 아예 사라지게 만든다는 이게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나 등장한 얘기지, 이 실제로 쓴다는 것은 뭐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이자 마지막이 일본에 쓴 게 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위력이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위력이 많이 올라간 것은 전략 핵, 예. 그리고 그때랑 비슷한데 대신에 포탄이나 작은 미사일에도 쏠 수 있도록 토용화된 것은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게 왜 예전에 뭐 그런 히로시마 뭐 폭탄 터져지면 도시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커졌다고요? 위력이? 네, 예. 물론 이제 핵무기 위력을 킬로톤 혹은 메가톤이라는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러시아가 초대형 핵무기 뭐 10메가톤, 100메가톤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현재 존재하는 핵무기는 대부분 1메가톤 이하 정도로 해서, 참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서울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 한 발로 그냥 서울 시내 그 종로 반경해 가지고 이제 송파랑 일산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뭐 그 정도가 전략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전술핵은 그보다 훨씬 작고 이제 지하 벙커 수십 미터 안에 있는 시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좀 제한된 범위, 동단위를 없애거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건 뭐 끔찍한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은 거의 아예 상상조차 없었지만 러시아가 워낙 너무나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아주 극히 적지만 가능성에는 넣어둬야 되는 정도 아닌가라는 얘기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무기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세 명이 방문해서 젤렌스키에게 이제 항복을 권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라는 목소리가 없진 않은데, 현재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큰 편이고요. 한국에서 유달리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서 아 이제 유럽과 미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말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좀 있으면 죽는다, 지원도 안 받는다, 이런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갔을 때 한국 언론에서는 아 이게 다 휴전 협상하라고 압박을 하러 간다 뭐 이런 예측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결과들은 그 3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발표를 하고 나니까 아 무기 지원 발표는 했지만 여전한 속으로는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다만 이제 워낙 에너지 가격, 물가, 생활 물가 올라오고 경제 위기가 올라오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종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저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다만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고통받는 건 우리
우리랑 똑같아요. 다만 러시아군한테 우리도 침공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있었잖아요. 그런 공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은 다 민주주의 국가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거나 이제 러시아한테 항복하라고 하려면 지금 정치 권력이 교체돼야 되는데, 올해 초에 있었던 유럽의 선거에서 대부분 이제 러시아를 지지하는 극우파 세력들이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다 졌고, 그다음에 이제 좀 지원을 열심히 해주는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거나 재신 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권력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바이든이 그 민주당이 좀 죽을 쓸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미국은 공화당이 이겨도 공화당도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방에서도 뭐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에서도 이번 겨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비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배경은 뭔가요? 일단 에너지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